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한 25% 수준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굉장히 적고. 참고로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좀 잡자 얘기했고 종부세가 늘어나서 1.7%의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 현실. 국토 보유세 그 도입 시기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양극화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야 선대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민주당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오늘도 중진 여러분께서 사퇴를 했던데 오늘 사무총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 인선이 나왔더라고요. 네, 사무총장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앞으로 다른 인선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선대위가 원팀을 이제 구성한 다음에 어떻게 더 조금 더 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고민한 그 결과라고 보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또 청년 선대회가 이미 띄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위원회, 막 그 안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민주당 꼰대집 하지 말라 위원회, 아니면 뭐 여혐 남혐 둘 다 싫어 위원회, 뭐 이래서 굉장히 청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잘할 것이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한준호 의원의 토리 엄마 SNS에 대해 부적절했다. 이거는 누가 비판한 겁니까? 청년 선대위가 한 겁니까? 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청년 선대위에서 한 분이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준호 의원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좀 부적절했죠.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고, 그런 것은 뭐 선대위 안에서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의원이 그 메타버스 캠핑장에서 사회 봤었는데 이 사건 이걸 안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잘리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잘못됐다는 마음에 좀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측근들, 방송 나가는 사람들 다 말조심, SNS 조심,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 이제 외신기자 클럽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이게 이런 외신기자 클럽에는 외신기자들도 다 오지만은 국내 언론들도 혹시 실수하는 거 없나, 말 실수하면은 막 이제 그것만 나와요. 내용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후보님이 너무 막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런데 실수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어적이면서도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있습니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선대위, 자, 일단 개문 발차했다. 김종인은 타지 않았지만. 그렇죠. 뭐 일단 보니까 오늘 주요 인선들은 대충 나온 것 같고,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어 있긴 하죠. 그게 제일 사람들의 관심거리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그게 관심거리고, 저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깥에서 듣긴 들었는데, 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오시긴 오실 건데, 아마 뭐 우리가 언론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뭐 김병준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서실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뭐 아마 불편한 이유다라고 많이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는 제 생각에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랑 한 1년 정도 비대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적, 그다음에 경제적 철학이랑 김병준 위원장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사회보험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국가 보험 제도들을 설계를 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때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노태우 그 정부 때는 보사부 장관을 했었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뭐 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뭐 계속 그 사회의 어떤 주요한 정책들을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역할보다는 시장 역할을 훨씬 더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후보가 아마 조만간에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적 갈등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이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사실 본선 기간에 치열하게 경쟁할 때 메시지 혼선을 줄 수 있고 캠프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이면 경제 정책 여기에서는 하나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시 있는 것 같고 김병준 위원장도 메시지를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다른 자유한국당 때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경제 정책들 여러 가지 폈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잠깐만요. 교통정리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용인수를 보면 검찰 있을 때도 한동훈, 윤대진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와서도 장제원, 권성동 또 김병준까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 김병준 그렇게 교통정리 안 하겠다고 하면 김종인은 끝까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두 분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결정될 문제라서 제가 뭐 확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애초에 뭐 내 사람 뭐 남의 사람 이걸 가릴 거가 없이 당시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그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를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직 던지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그 별의 순간을 언급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게끔 정치 가도를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도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선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구도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끊임없는 소통과 그 대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 사람이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은 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구도가 나올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메시지 경제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다른 분은 시장을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야말로 엄청난 시장주의자고 뭐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 없는 사람은 뭐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 두 분의 결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윤석열 캠프에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갈 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윤 후보라도 김종인 위원장님을 지금 모시고 오는 것이 표에 도움이 되나? 이분은 사실은 선거 기술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같이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국가 비전을 함께 설계하면 그다음에 이제 같이 실행하고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데 지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이제 국정 운영을 하셨으면서 이분이 한 번이라도 책임지신 적이 있나? 선거 때만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 옆에서 계속 미래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옆에 두는 것이 이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나? 그래서 과연 이 두 분이 합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 책임의식 갖고 일하셨던 분인 건 맞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도 보수 정당에서 부족했던 것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들고 나와서 당선에 큰 기여를 했었던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경제민주화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도 비슷한 약속들을 했는데 결국 또 약속 지켜지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똑같은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정치인이시잖아요. 이분 스스로가. 그러면은 본인이 약속을 안 지켰다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하기로 했으면 하도록 하고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안 받아들이신 거고 당시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선대 얘기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 갖고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지 않을 것인지는. 자, 이 윤석열 후보가 영입하려고 했었던 이수정 교수,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 좀 불쾌감을 표시했던데 결국 이것도 이대남의 표심을 이수정이 들어오면 놓친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내는 메시지가 있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범죄 피해자로서의 여성들의 권리 보호 같은 내용들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의제가 돼버린다는 거. 예를 들면 여성의 증언에 의해서만 예를 들면 뭐 강간이라든지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정되는 형사 절차상의 이제 문제들이 사실 있었고 그 둘 간의 사실 간극을 좁히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런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형사 절차상에서 예를 들면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이 이렇게 차별받아도 되는 거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사실 그전부터 계속 내왔었던 예. 분이고 이순 교수는 반면에 여성의 피해자 권리를 계속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둘 간의 대화가 그렇게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그런 말하자면 형사 절차상의 문제를 둘 다 갖고 있는 건데 방향이 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둘이 좀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예를 들면 페미니즘 정책이 어때야 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최근에 이제 뭐 장혜영 의원이랑도 이준석 대표랑도 이제 그 논쟁이 붙었던 예. 범죄 피해자 여성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좀 승화시켜서 건전한 좀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민주당도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젊은 보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커뮤니티 글을 두 가지를 선대위에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페미니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페미니스트 얘기 나오고 민주당은 페미니즘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걸 공유했다가 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튿날인가요? 이 할당제는 남성한테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커뮤니티에 그럴 줄 알았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후보님은 요즘 20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마 공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신 분들은 혹시 후보님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당뿐만 아니라 선대위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적절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페미냐 반페미냐에 대한 입장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그 프레임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있는 것이고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둘 다 약자인데 이쪽을 좀 더 편들어 주냐 저쪽을 좀 더 편들어 주냐가 아니라 그 양측의 파이를 다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은 50대 남성의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20대하고 여성하고 둘이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뭐 여성이든 청년이든 둘 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의 자리를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요 여성 편을 들어야 된다, 남성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저 일단은 그 20대 남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그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식을 갖고 공유를 하신 거는 저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또 이재명 후보의 말이 그 가볍지 않잖아요. 보면은 저번에도 우리 주 4일 노동제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하는 음식점 뭐 총량제도 그렇고 일단 던져놓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이제 이렇고 마찬가지 이것도 페미니즘에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뭐 참고하라고 했다. 그 사실 대통령 후보의 말이 사실상 그 당 안에서는 저거 선거 기간에는 법인데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로 하면은 뭐 윤석열 후보를 쫓아갈 사람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종부세 폭탄, 뭐 종부세 폐지를 고려한다 그러시다가 다시 지금 뭐 개편 뭐 이렇게 좀 말을 바꾸시는 것 같던데요. 폐지 그 검토에는 폐지의 내용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네, 폐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후쿠시마는 아직까지 원자력이 방출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윤석열 후보 입장을. 종부세 얘기 나왔으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폐지, 뭐 재검토 어쨌든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거죠. 1%만을 위한 후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반면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왔으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증세 함정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 직전에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표를 또 안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던데 후보 생각은 또 확고한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국토보유세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거 국토보유세라는 거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종부세를 뭐 폐지하거나 검토한다면 세금을 줄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만약에 없앤다 이러면은 그 98%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토보유세는 10%는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더 많아지지만 우리 국민의 90%는 받는 돈이 내는 돈보다 더 많아지고 그게 그 순간에 바로 같은 청구서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세지. 갈라치기죠, 그게. 전형적인 갈라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감세다. 그래서 이거를 국토보유세라고 부르지 말고 뭐 국토감세.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토지세라고 하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토지세에 대해서 이 이름이 더 좋지 않나 이거를 이제 세자가 붙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세금 같아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국토 용돈? 국토 배당제. 국토 배당? 아니 그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보면은 증세라는 게 뭡니까? 세금이 오르면 증세잖아요. 근데 국토부유세를 바꿨을 때 실효세율이 올라요 실제로. 근데 그게 어떻게 증세가 아니에요? 국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오르는 거고요. 그 국토가 싸거나 작거나 그러면은 세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10%는 더 내도 되고 90%는 받는 돈 더 많으니까 좀 이거 동의하십시오 하는 게 전형적으로 10% 90%를 갈라치기 해서 90%는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제 지금 말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보수 언론 이렇게 프레임을 들고 나올 텐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도 이 제도는 조금 미루자. 뭐 이런 얘기 그럴 나온 것 수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무슨 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 수준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굉장히 적고. 참고로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좀 잡자 이게 제가 그거 있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나라 양극화.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6등이고요. 지금 현재 보유세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상위권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사실 그 16등에서 OECD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몇 가지 예에 드지 마시고 사실 선진국 평균을 생각하셔서 보유세를 검토하셔야 되고 종부세가 늘어나서 1.7%의 국민이 되고 공시지가가 지금 있습니까?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편입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질 자, 것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보유세 훨씬 예. 더 올라갑니다. 저는 뭐 국토 보유세 그 도입 시기는 뭐 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끝내세요. 양극화 극복에 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비대위원, 최지은 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